이 중국이 6.25 당시에 우리의 적국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저는 이제 조지 오웰을 제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다시 봤어요. 그래서 조지 오웰의 그 학생들을 이제 고전 읽기를 하는데 제가 동물농장을 읽히다가 이제 옛날에 봤기 때문에 다시 본다 그래갖고 책을 샀더니 미름산가 어디서 나오는 책에 서문이 있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없던 서문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만들 때 그 조지 오웰이 자기가 이 책을 얼마나 어렵게 냈는가 출판하게 됐는가에 관한 거를 쓴 글이 있었는데 그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빼버리고 썼는데 최근에 그거를 이제 다시 수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조지 오웰이 그 동물농장이라는 게 그 소련의 그 레닌 그거를 다 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로츠키와 그거를. 그랬더니 이제 스탈린, 트로츠키, 레닌 그거를 이제 돼지 그 동물농장에서 이제 그 지배 계급 지금 말씀하신 그 공산당 계급이 돼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썼는데 정말 천재적인 작가더라고요. 43년에 그거를 탈고를 했는데 출판을 하려고 했더니 출판이 안 됐다는 거예요. 2년간. 그래서 12개 출판상가를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왜 출판을 안 해줬느냐? 당시에 영국의 지식인들이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처칠은 당시 수상인데 처칠은 아무리 비난해도 되는데 그 친소적인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다 좌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가 너무 잘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그래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은 절대로 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네 나라 처칠 수상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지만 소련의 스탈린은 비판해도 하면 안 되니까 스탈린을 비판한 책이잖아요. 이게 동물농장이. 그래서 2년간 출판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12개 출판사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다 써놓은 서문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실려있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정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요새 와서 좌편향된 게 아니고요. 지식인은 근본적으로 이 소련이 있은 이후에는 다 그 친소며 다 좌파적인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제 주위에도 이제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막 난도질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막 관대하게 얘기할수록 자기가 마치 깨어 있는 듯한 그런 정서를 가진 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 무슨 그런 이념이나 숭고한 무슨 게 있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자기가 좀 있어 보인다는 맞아요. 단순한 동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25를 통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는데 그런 메가더 장군과 또 이승만 대통령의 가히 그런 천재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사실 6.25 전쟁은 좀 허망한 전쟁이죠. 시작할 때와 동일선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6.25 당시에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남하를 했었다 그러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저도 이번에 그 6.25 책을 쓰면서 이제 더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왜 대동강 철교를 그 망가진 철교를 건너는 사진은 이제 유명한데 그렇죠. 요새 애들은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교과서에 그런 거 다 빼버려 갖고 없으니까 6.25에 관한 책은 얼마나 내용이 없는지 그것만 읽어갖고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6.25 전쟁의 원인을 알 수가 있나 경과를 알 수가 있나 결과를 알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모르게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척만 한 거예요. 영혼 없이. 그러니까 이제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북한이 남침했다라는 걸.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교과서를 만들 때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남침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무슨 언론에서도 그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막 뭐라 그러니까 기껏 이제 남침이라는 구절 하나만 써 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영혼 없이 써가지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어났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 유엔군이 처음에 이제 국군하고 같이 북진을 해서 올라갈 때 그 북한의 지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8군단하고 10군하고 이제 워커 중장 쪽하고 알몬드 소장 쪽하고 이제 나눠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올라가는데 그게 맹점이 뭐였냐면은 낭림산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운데에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군대가 올라가다가 합류를 못하고 벌어졌어요.
그 사이가 뭐 80km에서 100km가 됐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공군은 그 왜 10월 19일인가부터 몰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까 김일성이 편지를 써가지고 중공군을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0월 1일이 이제 우리가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돌파해서 올라간 날인데 그날 10월 1일 날 김일성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에게 그 서명이 남아있고 그 편지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김일성, 박헌영이 서명을 한자로 김일성, 박헌영 이렇게 서명을 해갖고 10월 1일 날 평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오쩌둥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바와 같이 편지를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전에 기획해서 모의해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약속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스탈린에게도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편지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약속한 바와 같이는 마오쩌둥에게 보낸 편지에만 그 구절이 들어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약속한 바와 같이 사전에 이제 전쟁이 일으키기 전에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동족을 쳤다는 말씀이 아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10월 19일 정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압록강이 또 얼어붙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이제 걸어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들어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숫자 규모를 몰랐는데 그 규모가 최대 우리가 한 300만으로 잡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많았는지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 중공군이 들어와서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갈라져 갖고 8군, 10군으로 이제 동쪽하고 서쪽으로 전선이 갈라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매복해 있다가 낭림산맥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 이제 유엔군 국군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유명한 전투가 동쪽에서는 이제 장진호 전투. 그랬는데 그 장진호 전투도 보면요.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각을 하는데 정말 그 영하 38도 그해 겨울이 그렇게 추웠답니다. 6.25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38도가 되니까 그 유엔군의 장비, 화기가 왜 뭐든지 우리 세탁기 같은 것도 다용도시 같은 데 놔놓으면은 왜 추운 겨울에는 잘 작동이 안 돼서 덜그닥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화기가 다 얼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뭐 많은 장병들이 동사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렵게 후퇴를 하는데 그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장진호 이렇게 남쪽에 고토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마고원에 있는 마을인데 그 고토리에다가 이제 겨우 빠져나와 갖고 이제 중공군 포위망을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 군대의 4배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위망을 뚫고 이제 간신히 빠져나와서 고토리에 텐트를 쳤어요. 그랬는데 텐트를 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개마고원이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 미군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개마고원이라는 게 해발 10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모여든 건지 그 모여들어서 피난을 간다라는 거는 정말 집이고 땅이고 다 버리고 맨몸으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 추위에. 그게 이제 12월이에요. 그래서 12월 초순이었는데 7일, 8일 뭐 이럴 때인데 얼마나 그 피난민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그 모여든 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따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따라 내려오니까 그 고토리에서 똑바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흥남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흥남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든 피난민이 1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서 이제 더 늘어난 거죠. 함흥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함흥에서 흥남으로 오는 마지막 기차가 떠났을 때는 그 흥남 시민의 반 정도가 그 기차를 타러 나왔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흥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공서가 다 마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탈출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흥남 철수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수백 척의 배를 동원해서 이제 민간인을 철수시켰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평양 쪽에서는 이제 동쪽 서부전선 그쪽에서는 이제 그 다니엘 디포였던가 맥스웰 디포였던가 그 기자가 AP통신의 그 기자가 찍은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퓰리처상 수상한 건데 그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철교였는데 그것도 폭격을 받아서 다 부서진 그 철교 대동강 철교에
몇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니까 다 따라서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틀 사이에 12월 4일하고 5일이었나 뭐 이틀 사이에 몇만 명이 건넜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숫자에 약해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 네. 그 당시는 네. 어떤 의미에서 1991년에 소련이 패망하기도 훨씬 전이고 네네.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를 전혀 모르던 때였지 않습니까? 그 6.25 당시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그 10만 명, 12만 명 가까운 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유엔군을 따라왔다는 거. 네. 그건 이미 벌써 그 6.25 전에 이미 어떤 폭정에 시달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이제 이미 벌써 그러니까 45년부터 50년이니까 5년간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이고 땅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챕터를 원조 탈북자를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그야말로 탈북자예요. 원조죠. 원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탈북자.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면은 당시 북한 인구를 한 1200만 정도로 잡았는데 그중에 4분의 1, 한 300만 명 정도가 6.25 중에 탈북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제 흥남철수 장면이 네. 얼마 전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네. 비교적 아주 좀 리얼하게 묘사가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도 조금 오게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한국군 통역장교가 막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태워주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진실은 네. 어떤 것이었죠? 그게 이제 그 통역장교로 나오시는 분이 실제 인물이에요. 현봉학 박사라고 그 세브란스를 나오셔서 이제 의사인데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가 잘 되니까 이제 알몬드 소장의 약간 군사 고문 비슷하게 네. 통역도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한 것도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주요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민간인을 후방으로 보내는데 이제 주요가 됐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사료 다른 분들이 쓰신 책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미 12월 초부터 한 12월 4일 뭐 5일 이 정도에 이미 이 10군단 사령부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하고 주고받은 전문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이미 벌써 그때서부터 그 휴머니테리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저 사람들을 이제 그 따라온 피난민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야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토리에서부터 따라오시는데 그 험난한 길. 근데 당시에 무슨 길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토리에서부터 똑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이미 중공군이 뭐 박격포도 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피난길이라는 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따라오시니까 사실 전쟁 수행하기에는 힘겨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흥남철수도 보면요. 군인이 10만 5천 명 정도. 네. 그 다음에 흥남철수에서 최종적으로 피난시킨 분들이 9만 8,100명인가 뭐 그러니까 10만이 조금 안 돼요. 그럼 그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인 건데 거의 군인과 동수에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피난을 도와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군인은 이제 군인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휴머니테리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모여들었으니까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조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을 12월 9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수송을 해야 되니까 23일까지 보름이었는데 그 보름 동안 수송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묵어야 될 장소도 있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조직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디로 피난민들은 어디에 가시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예 부대 자체를 다 총동원해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무사히 다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찍부터 이제 배가 갑자기 어디서 생깁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무슨 전문을 쳐요. 그래갖고 최대한 배를 모아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배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배, 다른 데에 있는 배까지 다 모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최대한 온갖 배를 모아라.
그래서 이제 뭐 화물선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여 척의 배를 모아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남에서 이제 부산으로 다 보내서 그 순조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계획을 짜서 한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미국 본토하고도 협의가 된 거고 공식적으로. 그럼요. 그리고 네. 뭐 우리가 유엔군 사령부하고 그렇죠. 유엔군 사령부하고 된 겁니다. 뭐 혼잡할 때 지하철역만 해도 누가 이렇게 관리 통제 안 해주면 아비규환이 되곤 하는데 그만한 민간인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에 태웠다는 것은 미군이 적극적이고 아주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는 과정에서도요, 계속 저쪽에서 이제 중공군의 포격 소리 같은 게 들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엄호하는 그 부대가 다 있었어요. 어허. 그걸 담당하는 부대. 그리고 이제 그 다 업무 분장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피난민을 다 수송하기 위해서 결국은 화물을 다 싣지를 못합니다. 군 장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막판에 560만 톤인가의 군사 장비, 무슨 기름이라든가, 무슨 화약이라든가, 이런 560만 톤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싣고 그거를 그냥 흥남 부두에다가 이제 놔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또 좌파들은 또 뭘 공격하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흥남을 그 장비를 이제 폭발을 시켜요. 해병대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그래야겠죠. 그분들이 이제 폭파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철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흥남을 폭파시켰다라는 식으로 마치 무슨 흥남의 주민들을 어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이 말해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민간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배에 있던 장비, 그러니까 싣지 못한 장비를, 아까운 장비가 560만 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장비를 그게 적의 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군사적인 거에서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폭발을 해야죠. 그래서 폭발을 한 겁니다. 이 한편의 엄청난 군사 작전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을 구했는데 이 흥남철수 장면을 어떤 아주 즉흥적인 그런 결정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 국제시장의 이 부분은 우리가 오게티로 전체적으로 좋은 영화지만 오게티라고 우리가 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이 종교인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라는 게 이제 민간인을 태운 배 중에서는 맨 마지막 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2일 날, 그 흥남항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 미군 장교가 그 배 타요. 그래가지고 선장에게 몇 명이나 태울 수 있냐 그랬더니 화물선이기 때문에 12명 탈 수 있다고 얘기해요. 화물선이니까 사람을 싣는 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화물선이에요. 그래서 12명 태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미군 그 장교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피난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태워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가능한 한 다 태우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선장 레너드 라로라는 선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거 태우는데 13시간 40분인가 걸렸어요. 14,000명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태웠느냐면은 층층이 태우기 위해서 먼저 탄 사람을 맨 밑에 이제 갑판의 맨 밑으로 가서 이렇게 층층이 태우고 나중에 이제 탄 사람들은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보면은 맨 위에 갑판에 탄 사람들은 나중에는 앉기는커녕 설 자리도 없어가지고요. 그렇겠습니다. 보트 계류장까지 그 왜 보트가 위급할 때 내리는 보트 거기 계류장까지 다 타고 해서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배 밑에 이제 태웠으니까. 그럼 그 태우는데 13시간이 걸렸다는 13시간 40분이 걸렸답니다. 단순히 지루하게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폭격이 올지 모르고 언제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제 13시간 동안 태운 겁니다. 네, 13시간 40분 동안 해서 14,000명을 이제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선장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쓴 일기나 항해 일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걱정한 건 뭐냐면은 그 먹을 것도 물론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의료 장비도 없고 이제 그다음에 그 북한군이 깔아놓은 기뢰라고 그래서 그렇죠. 바닷길에 기뢰가 무슨 수천 개인가 수만 개 깔려 있을 거라고 이제
상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2월 22일 아닙니까? 1년 중에 제일 추울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저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어 죽을까봐, 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예.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밤사이에 얼어 죽을까봐 걱정을 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부산에 갔는데 입항을 하려고 그러니까 23일 날 출발해서 24일 날 부산항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부산에 너무 많은 피난민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흥남에서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수용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라서 피난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거제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낙담을 하는데 일단 이제 거기 또 뭐 미군 어디 부대에 가서 음식이랑 이런 걸 얻어다가 옷 같은 거를 이제 얻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먹이고 입힌 다음에 이제 다시 너무 사람들이 놀랄까봐 부산에 이제 다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다시 또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항해를 해서 25일 날 이튿날 거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25일이라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14,000명이 얼어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죽기는커녕 이 라로 선장이 뭐라고 썼냐면 항해 일지에 14,000명 승선했는데 14,005명 무사히 내리다 이렇게 됐어요. 왜 14,005명이 됐을까요? 그 사이에 또 오는 동안에 또 뭐 새로운 뭐 그런 건가요? 아기가 5명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원들이 아기 5명 태어난 아기를 그 선원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김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김치 1, 2, 3, 4, 5로 붙여줬대요.